인간의 몸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는 분위기와 테크놀로지나 약물에만 의존하는 풍토 때문에 현대의학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바꾸고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의료 장비나 의약품 그리고 수술의 남용을 통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예방은 돈이 안 되지만 의료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책 제목입니다. 환자혁명입니다. 지은이는 조한경 선생님이시고요, 펴낸 곳은 에디터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죠. 제가 AI로 낭독한 컨텐츠도 수십 만씩 나왔던 건데요. 오늘은 육성으로 해보고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맹목적으로, 물론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있어야 되는데 그 현대의학의 가장 맹점인 대증요법이 그냥 약만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건강하게 식습관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좀 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컨텐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게 그 대증요법 말고도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그런 류의 책들 많이 또 소개해 드리고 있죠. 책의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나의 건강을 남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책임질 것인가.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비판을 쏟아내십니다. 역풍도 많이 맞으셨죠, 그죠? 의사협회로, 젊은 의사협회인가 거기서부터 그랬었습니다. 또 그것도 이제 이 거대 세력들, 빅파마라고 하죠. 이제 저자는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으니까 진실을 모르는 일반 대중을 위해서 힘겨운 싸움 상대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들이받아버리겠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실제로 물론 우리 조한경 선생님께서도 이 책을 쓰고 나서 유명해지셔서 본인도 많은 진료를 하고 계시고 돈도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저도 이 책을 몰랐으면은 그런 걸 몰랐겠죠. 여러 가지를, 그죠? 당연히 의사시니까 수익은 있으셔야 되겠죠. 이러한 비판을 하면 무슨 반대 이익을 위해 할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매우 상식적인 것들이라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반증입니다. 바른 먹거리 먹기, 적당한 수면 취하기, 스트레스 줄이기,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조한경 선생님은요, 책 속에서 이 지극한 상식적인 부분부터 개선해서 여러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 우리의 건강 주도권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자, 이제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데 오늘 1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의학 진단, 그리고 기능의학의 탄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점부터 알아야 뭘 고쳐나갈 수가 있겠죠. 현대의학의 참담한 성적표. 미국에서 하루에 의료과실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무려 700명이 넘는다. 하루에 전보여객기가 2대씩 추락하는 꼴이다. 우리 얼마 전에 참사도 있었죠. 의료과실로 2013년 기준 25만 1,4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건 2013년 좀 오래된 자료네요. 책이 그렇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9.5%에 해당하는 심장질환과 암에 이은 미국인 사망 원인 3위이다.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 현대의학은 인간의 건강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관점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스트레스가 생체 활동 및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운동 부족. 세 번째, 영양 결핍. 네 번째, 화학 물질의 범벅이 된 변형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 너무 어쩔 수 없죠. 다음,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 제일 마지막으로 셀 수 없이 많은 환경 호르몬. 이것들 때문에 진짜로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운동 부족은 본인이 좀 할 수 있는 거고, 정신 상태도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영양결핍은 또 본인이 좀 잘 할 수 있죠. 근데 이 화학물질이 범벅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거는, 이 세 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음식들 우리가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죠? 참 힘든, 건강을 지키는 게 참 힘듭니다.
인간의 몸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는 분위기와 테크놀로지나 약물에만 의존하는 풍토 때문에 현대의학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바꾸고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의료 장비나 의약품 그리고 수술의 남용을 통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의학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질병 예방에 무관심한 결과다. 왜 그러죠?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과 영양소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양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과학에 그저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방은 돈이 안 되지만 의료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제약회사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은 제약회사가 의료계를 장악했다는 데 있다. 제약시장을 주도하는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제약회사의 첫째 목표는 당연히 회사니까 매출 증대와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이건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 외에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네. 질병을 정복한다거나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고결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주식회사니까 그렇죠. 매출을 올려 회사의 주가를 띄울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결코 환자들을 섬기지 않고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항암 치료제 트레티노인이 1개월치 비용이 $1,100인데 이게 10mg짜리 40캡슐입니다. 이 약에 포함된 유효 성분의 원가는 무려 8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사기 아닌가라고 쓰셨네요. 제약회사들은 의약품 가격이 비싼 이유를 연구개발 비용 때문이라고 항변하지만 40년 전 출시된 항암제도 여전히 가격이 높다. 병의 위중에 따라서 약값이 책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네,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암 환자에겐 부르는 게 값이다. 그렇죠. 미국 내 제약회사들의 마케팅 지출 대비 연구개발비는 19대 1이다. 쉽게 말해서 연구개발 비용 $1당 19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셈이다. 그리고 의회 로비 활동으로 그 비용은 연간 1억 8천만 달러를 지출한다. 이제는 더 크겠죠. 연구개발 비용 때문에 약값이 비싸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제약회사의 사업 목적이 질병 퇴치에 있다고 믿는 것은 허상이다. 네, 이 화면은요 제약산업정보 포탈인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건 정부 기관에서 나온 건데요. 시장 규모를 보시면 이 글로벌 제약 시장 규모가 정말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제가 빅파마 그러잖아요. 빅파마가 이제 주로 5개를 뽑는데 여기는 10개까지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 보면 1위가 파이자입니다. 2위가 에비고, 3위가 존슨앤존슨. 요건 뭐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자, 에비는 잘 못 들어보셔도 뭐 파이자라든가 존슨앤존슨, 그다음 노바티스 알고 계시고요. 머크, 유명하죠. 또 스위스 로슈 이런 것도 요건 저도 잘 모르겠고, 아스트라제네카. 저도 이거 백신 맞았었습니다. 사노피도 유명하죠. 우리 제가 주식 좀 옛날에 했었는데 그 한미약품에서 기술 수출 막 5천억씩 하고 했을 때 그때 사노피였죠. 근데 이게 아마 반환당했었죠, 그죠? 그락소 스미스 클라인 이런 회사 다 유명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로 5개까지 얘기하지만 주로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빅파마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이렇게 제약회사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또 자기들은 OPM,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같은 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돈에서 나가는 거가 되겠죠.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병원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처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타민이나 미네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보약 같다는 것이다.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양리작용은 없지만 꾸준히 먹다 보면 몸에 좋겠지 하는 정도의 시각이다. 네, 그렇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저도 메가도스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제와 영양제는 식품으로 분류되고 음식은 약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음식이고 병을 일으키는 것도 음식이며 병을 고치는 것도 오로지 음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효능은 때론 막강하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응급실에서 사용한다.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높은 환자에게 마그네슘을 주사하면 혈압과 박동이 정상화된다. 응급약인 것이다.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은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72시간 이내에 죽이는 효과가 있다. 의약품 중에서도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제는 많지 않다. 오메가3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약물보다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 이는 미국 FDA와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며 공인받은 사실이다. 비타민 B 나이아신은 때론 관절염 환자에게 진통제보다 더 효과가 좋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스타틴 약물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나이아신은 LDL을 낮추고 HDL은 높이며 지질단백질 A를 낮추는 효과가 탁월하다. 식사와 함께 500mg씩 복용하면 스타틴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맹목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만 떨어뜨리는 게 별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스타틴에 비해 부작용은 훨씬 덜하다. 대부분의 약은 효과도 빠르지만 부작용 역시 빠르고 만만치 않은 데 비해서 자연 추출물, 자연 물질들은 효과가 빠른 것들도 부작용은 훨씬 적다. 그렇다면 왜 병원에선 나이아신을 사용하지 않고 스타틴 약물만을 고집할까? 스타틴 대신 훨씬 안전한 나이아신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던 클리브랜드 의대 심장내과 전문의 스티븐 니신 박사는 의학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직 하나다. 뭐냐고요? 제약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받았죠.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영양보조제를 총칭하는 자연약물은 제약회사의 의약품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었다. 예를 들어 코엔자임 Q10, 폴리코사놀, L-카르니틴, R-라이보스, 아르기닌과 같은 성분들은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는 자연물질들인데, 그런데 합성된 약물이 아닌 자연물질이기 때문에 특허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은 일단 다국적 제약회사들로부터 외면당한다. 실제로 코엔자임 Q10 합성에 최초로 성공하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였다. 아까 위에서 보셨죠? 머크 5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코엔자임 Q10은 자연물질이기 때문에 특허가 불가능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한 발견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머크는 코엔자임 Q10 합성 기술을 일본 제약회사에 팔아 넘겼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과 맞지 않으면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서 혹은 연구가 불충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특허가 불가능해서 제약회사가 원하는 이윤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다. 즉 제약회사가 추구하는 사업 모델과는 안 맞는 것이다. 괜한 음모론이 아니라 경쟁 대상을 제거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당연한 생리죠. 치열한 산업 현장일 뿐입니다. 미국 의회의 가장 큰 로비 세력이 제약회사다. 군수 무기나 오일 산업이 아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 1인당 제약회사 로비스트가 2.5명씩 붙어있다. 이권 세력이 의료보험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의료 수가와 약값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미국도 이게 문제가 많죠. 다음 챕터입니다. 제약회사는 그렇다고 치고 의사 선생님들은 왜 약만 고집할까요? 의사들을 교육하는 게 제약회사다. 물론 의대 교육과정을 통해 수련하지만 의대를 후원하는 것은 제약회사다. 의대 교수를 찾아가 새로운 최신 약물에 대해 홍보하면 교수들은 그것을 수련의들에게 가르친다. 저명한 대학 교수들을 키 오피니언 리더 혹은 키 닥터라고 하죠. 제약회사에서 특별 관리를 하며 연구 논문 발표와 심포지엄을 통해 충분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 제약회사 주도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서는 고가의 의료 장비로 가득 찬 화려한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유지할 수가 없다. 현재 암 산업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대학병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주지훈 배우가 나오는 그 의학 드라마도 히트치고 있죠. 그게 모티브가 이국종 교수님이시죠. 이국종 교수님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한 걸 봤더니 대학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를 먼저 만들지 않고 암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이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자, 다음 챕터입니다. 현대의학의 정체성, 문제 해결이 아닌 증상 완화. 현대의학의 가장 큰 정체성이면서도 문제점은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이다. 환원주의는 관찰 가능한 사물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영적인 세계나 사람의 영혼은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해부학적으로 발견된 적도 없고 MRI나 CT, 초음파로 촬영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현대의학에서 유일하게 환원주의적인데 하나 인정하는 거 있죠. 뭐죠?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 상태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플라시보 효과니까. 그걸 현대의학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물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에 있다. 관찰 불가능한 것을 자꾸 거론하면 비과학적이고 영적이라고 손가락질 받죠. 영적인 세계나 정신적인 문제들은 간과되고 무시되기 일수다. 모든 걸 수학적으로 계량하고 분석을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없다고 해서 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신이 그렇죠. 정신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정신과 육체 두 개인데 육체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정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두 개 다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죠. 인류가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먼 훗날 보게 될 수도 있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구형태라는 것을 인류는 오랜 기간 관찰할 수가 없었죠. 대증요법의 유일한 목적은 말 그대로 증상 완화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병원도 가야죠. 아프면 병원도 가고 또 뭐 수술 같은 거 현대의료에서 뭐 염증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버틸 수는 없는데 그런 거 왜 근본적인 생활 환경을 바꾸려면 우리가 현대의료만 믿지 말고 이렇게 기능의학 혹은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동양의학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접목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죠? 절대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자, 다음 챕터입니다. 기능의학의 탄생. 의사는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아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사람이지 제약회사 세일즈맨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 의사의 무기가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의약품으로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 의사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료 진료 범위 내에서 다양한 치료를 행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의 의사들은 약에만 의존한다. 환자와 5분 상담하고 바로 처방전으로 소리한다. 5분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라면 5분도 많다. 1분이면 충분하다. 실제로 그렇게 진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흔합니다. 처방전을 빼앗으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내과 의사들도 꽤 많다. 이건 아니다라는 걸 느끼고 깨어나는 의사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기능의학이다. 기능의학은 단순히 질환의 증상만 억제하는 의학이 아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과 메커니즘을 찾아서 인체 스스로 본연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생리적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의학이다. 현대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약물 의존적 증상 완화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현대의학은 증상이 발견되면 그것을 없애는 약을 처방한다. 이 때문에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증상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기능의학은 그게 싫은 거다. 아니, 그게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증상이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찾아 제거하면 몸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잡한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을 빼라는 것이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약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을 빼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기능의학의 5가지 기본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환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다르고 생화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약물로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개인 맞춤형 치료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질병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도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치료한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라면 또 일맥상통하지만은 우리 동양의학이 그렇죠. 네. 꼭 기능의학까지 안 가더라도 동양의학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이를 도우는 거죠. 우리가 참 동양의학 좋은 의학입니다. 두 번째, 기능의학은 과학적이고 근거 중심적인 의학이다. 여기서 이제 좀 보탠 거네요. 그죠? 동양의학에서 심도 있는 과학 연구 활동을 통해서 전에는 몰랐던 신체 내 생화학 작용과 네트워크 기능들이 밝혀지고 있다. 영양학적 지식들이 축적되면서 이를 통해 몸의 기능과 대사 활동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능의학의 세 번째는 우리 몸의 지적 능력과 스스로 규제하는 통제력을 믿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춰간다는 것을 믿는다. 네 번째는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노화 질환 등을 예방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음을 믿는다. 다섯 번째,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넘치는 활력을 발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말 좋은 얘기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습니다. 현대의학은 인간의 건강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관점들을 놓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스트레스가 생체 활동 및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을 놓치고 있고요. 운동 부족을 놓치고 있고요. 영양소 결핍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개, 화학물질의 범벅이 된 변형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 그리고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들, 셀 수 없이 많은 환경 호르몬 문제들을 다 우리가 놓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인간의 몸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는 분위기와 테크놀로지나 약물에만 의존하는 풍토 때문에 현대의학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꼴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예방은 돈이 안 되지만 의료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처방하지 않는 이유.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효능은 때론 막강하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응급실에서 사용된다. 대부분의 약은 효과도 빠르지만 부작용 역시 빠르고 만만치 않은 데 비해서 자연물질 추출물들은 효과가 빠른 것들도 부작용은 훨씬 적다.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는 자연물질들이다. 그런데 합성된 약물이 아닌 자연물질이기 때문에 특허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돈벌이가 안 된다. 그래서 거대 제약회사들이 외면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학의 정체성, 문제 해결이 아닌 증상 완화. 현대의학의 정체성은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이다. 대증요법의 유일한 목적은 말 그대로 증상 완화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기능의학입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아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과 메커니즘을 찾아 인체 스스로 본연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생리적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의학이다. 현대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약물 의존적 증상 완화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복잡한 얘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을 빼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의 그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는 분들이네요. 제2장 현대과학을 진단해 보셨는데요. 도구로 전락한 과학. 현대의학은 정말 과학적일까? 미국의 급진적인 역사학자인 하워드 진은 이런 말을 했다.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전쟁, 학살, 노예제도는 불복종이 아니라 복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그죠? 우리도 거대 권력에 정치에 혹은 의료계에 사실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죠.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죠? 의료계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복종이라는 코드가 자리 잡고 있다.
의사 개인은 학회의 권위 앞에 복종한다. 제약회사 주도의 연구 논문에 복종한다. 보건당국의 권위에 복종한다. 병원과 제약회사와 보건당국이 말하는 것은 늘 과학적이며 또 검증되었으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항암 치료에 문제가 있어도 의사 개인이 틀렸다고 나서지 못한다. 하나의 치료에 불과할 뿐인데도 그것을 비판하거나 의심하는 일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니 의사 개인이 과학적 검증을 마쳤다고 하는 주류 의학계의 시각에 반하는 의견이나 의심을 내는 순간 곧바로 비과학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비주류로 분리수거된다. 네. 쓰레기 분리수거하듯이 분리수거된다는 말씀이시죠? 의학계 안에서 조롱당하고 인격 살인이 저질러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것을 감내할 만한 용기도 없고 또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만한 지적 용기도 부족하다. 힘들게 의대 가셨는데 그죠? 사람을 섬기는 과학 대 기업을 섬기는 과학.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회에서 사람을 위한 과학은 설 자리가 없다. 과학 신봉자들의 전체주의적 발상은 과학이 알려준 것 외에 다른 의견이나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다. 서슬퍼런 사회 분위기는 조금만 조심하고자 얘기한다면 건강염려증 환자로 내몰기 일수다. 그리고 비현실적 자연주의자로 내몰린다.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우려를 표명해도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려를 표명해도 혹은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다는 콧대 높은 조롱이 돌아온다.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나날이 나빠져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공의 건강보다 기업의 호주머니가 더 중요한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가공식품계의 유일한 관심, 챕터 한번 볼까요? 현대인들은 건강의 가장 큰 위협은 제약업계가 의학을 지배한 것과 식품업계가 식탁을 점령한 것이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식품공학은 업계를 섬기는 학문일 뿐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미안하지만 그럴 겨를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들에게 식품 첨가물은 느슨한 법을 통과할 정도로만 안전하면 충분하다. 어떻게 하면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식재료 값을 줄일 수 있을까? 등등 값싼 식품 첨가물을 개발하는 데 매진한다. 우리도 얼마 전에 유통기한 늘어났죠, 솔직히. 원가를 절감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다. 이건 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약업계의 최대 관심사가 질병 퇴치나 인류의 건강이 아니라 최대 매출과 최대 이윤 그리고 주가 상승인 것과 마찬가지다. 가치관과 입맛을 바꿔야 한다. 이 챕터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가치관과 입맛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입맛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 식품업계에 놀아나고 의학계에 놀아날 수밖에 없죠. 복종당하는 거죠. 그죠? 비만 환자와 대사증후군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 맛의 즐거움을 느끼는 개인차가 얼마나 큰지 놀라게 된다. 나 자신부터 예전에는 군침을 흘렸으나 지금은 전혀 끌리지 않은 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제대로 치료된 환자치고 입맛이 바뀌지 않은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암이든 뭐든 다들 먹는 음식이 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된 환자를 보면 다 입맛이 바뀌거나 식생활이 바뀌었겠죠. 그게 아니면은 치료가 안 되는 경우죠. 다음 챕터 보시겠습니다. 의사들도 속고 있는 의학 연구 논문. 연구 결과는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 임상을 디자인하는 회사가 상장돼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디자인에 따라서 다른지. 상장 마사지라 그러듯이 우리 임상 마사지가 또 논문 마사지가 있겠죠. 가장 흔한 방법이 실험 기간을 조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는 약물이라면 실험 기간을 2개월로 단축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죠? 척추 수술의 경우 수술 후 단기간 내에 입원율이나 중재술, 통증 감소 여부만 분석해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년 후 수술을 받은 환자 대부분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통증이 재발하지만 이미 긍정적인 연구 논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의사들이 연구 논문에 잘 속는 이유는 확실성에 대한 환상과 지나친 신뢰 때문이다. 의사로서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도 작용한다. 다음 챕터
제3장입니다. 현대사회에 대한 진단 한번 해보셨어요? 이것도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건강관리를 재정관리에 비교하자. 병원은 멀리 할수록 좋을까요? 가까이 할수록 좋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조차 아리송하다면 그만큼 병원 광고 선전에 세뇌당한 것이다. 정답은 당연히 멀리 할수록 좋은 거죠. 아니, 좀 더 정확히 멀리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입니다. 평생 병원 갈 일 없이 잘 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인생의 전 과정을 응급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 사람들은 이래 순응했다. 빨리 병원 가서 의사와 상담하고 때마다 정기검진을 해야 의식 있는 현대인이라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질문에도 혼란스러워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병원 갈 일이 없이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입니다. 다음 챕터 볼까요?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다르다. 진짜 보험은 따로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이나 미국의 오바마 케어가 보험이 아니다. 정기검진만 열심히 하는 것 역시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한다. 진정한 보험이란 유기농 딸기, 강황, 야채 주스 갈아 마시고 운동하고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만한 보험이 없다.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먹는 음식, 또 운동, 잠이 되겠죠. 알면서도 참 실천하기 힘든 겁니다. 그죠? 다음 챕터 보시겠습니다.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진 현대의학. 가족력과 유전은 전혀 다르다. 콜레스테롤이나 고혈압, 당뇨가 집안 내력일 수는 있지만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암도 유전이 끼치는 영향은 8%에 불과하다. 대체로 같이 사는 가족들은 비슷한 생활 환경을, 생활 습관을 영위하고 비슷한 입맛으로 비슷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비슷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일 뿐 이를 유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들 성인병의 증가를 단순히 유전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후생유전학적 문제로 인식하고 환경과 사회과학적 현상으로 접근하는 추세다. 질병의 발생 원인이 유전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지나칠 경우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 네, 요거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다 아직도 댓글에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뭐 90 몇 살까지 뭐 술, 담배 다 하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뭐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는데 60에 돌아가셨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유전도 포함되지만, 근데 유전이라고 60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때문에 그럼 나도 60에 나도 또 60에 더 죽을 수 있으니까 뭐 그냥 대충 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91세까지 90세 넘도록 술, 담배 하시면서 사신 할머니가 있으시니까 나도 술, 담배 막 먹고 90살까지 살겠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꼭 그렇게 댓글 다는 분 아직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노력 여하에도 달려있죠. 유전도 중요하지만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지면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아무것도 없죠. 뭐.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적 운명론에 빠진 나머지 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유방과 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건 유명하죠. 하지만 암을 비롯한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 대부분의 성인병은 식습관과 생활습관병으로 식단 조절과 생활 개선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죠? 결국 음식 선택과 길들여진 입맛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결국 음식의 선택과 길들여진 입맛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먹는 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이게 음식, 잠 잘 자는 거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나의 건강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까지 무려 3대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은 음식이 나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내가 먹은 음식이 내 손자 또 손녀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부모와 조부모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나도 건강하지 말란 법은 없다. 유전자는 돌판에 새겨진 절대 가치를 지닌 법전이 아니다.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유전 활동을 유발하는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다. 운동을 통해 일어나는 단백질 활동과 화학 활동도 유전자를 바꾼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 모두
세포 활동과 유전자 변화에 영향을 주는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이를 후생유전학이라고 한다. 후생유전학이 주는 가장 큰 복음은 건강이 내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세포를 다시 프로그래밍해서 건강하고 강한 세포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후생유전학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는 생명체 활동의 신비를 좀 더 알아가는 첫걸음이다. 제4장 보시겠습니다. 건강을 결정짓는 5대 요소. 첫 번째가 영양입니다.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어라. 내가 강조하는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들은 비타민 제품이나 건강 보조식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영양소를 잘 챙겨 먹으라는 말을 영양 보조제를 사 먹으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오해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영양제가 진짜 음식을 통한 영양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먹지 말고 진짜 음식을 드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양제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진짜 음식을 먹는 것과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영양보조제는 게으른 사람들이나 바쁜 현대인들의 자선책일 뿐입니다. 다음 챕터 보시겠습니다. 면역. 병균이 아니라 몸의 내부 환경이 문제. 암도 마찬가지다. 암세포는 매일 생기지만 모두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체내 환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독감이 유행할 때 어떤 아이는 독감에 걸리고 어떤 아이는 괜찮은 이유다. 예를 들어 2개의 사과가 있는데 하나는 온전하게 그대로 두고 다른 하나는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면 멍이 든 사과가 더 빨리 썩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내부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 수면. 세 번째 수면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 저는 소시적에 저희 집이 워낙에 좀 부지런은 합니다. 부지런해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형도 그렇고 하루에 2-3시간 정도 젊었을 때 한 30대 40대까지도 40대는 아닙니다. 30대까지도 2-3시간 정도 막 일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놀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빠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버리는 시간인 줄 생각을 했었어요. 젊었을 때는 소시적에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수면이 정말 보약이라는 거인지 알았습니다. 잠시 3,000%로 빠졌는데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책에서 단 하나의 챕터만 읽어야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 챕터를 꼽을 것이다. 수면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독자들이 가장 안 볼 것 같아 염려되는 챕터이기도 하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건강 얘기하면은 주로 이제 정신 또 마음 얘기를 하는 그런 컨텐츠는 안 나옵니다. 음식 얘기하고 이런 거는 많이 보시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저도 항상 그 걱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아쉽게 느껴집니다. 우리 조한경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셨나 보네요. 병원이나 보건당국에서 강조하지도 않거니와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고 심지어 운동도 아닌 겨우 잠이라니.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날씬해지기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는 정신적으로 이겨낼 사안이 아니다. 미운 사람도 용서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번민하면서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이 많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일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상관없이 잠보다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과 관련된 2가지 멜라토닌 그리고 세로토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멜라토닌, 날이 어두워지면서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우리 몸의 수면과 기상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다 알고 계시죠? 이제는 우리 멜라토닌은 나이 들면서 자연스레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잠이 줄어든다. 혈당 상승과 같은 만성질환은 멜라토닌의 정상 분비를 억제하여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수면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자, 다음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다 알고 계시죠?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숙면과 관련해서 중요한 호르몬이다. 세로토닌은 뇌에서 사용되지만 만들어지는 곳은 소장과 대장이다. 세로토닌의 95%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기도 잠을 잘 자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스트레스 넘어오겠습니다.
금방 까지는 수면 여구연진 스트레스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듯 웃기.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음식과 영양소로는 시금치나 배추 같은 녹색 채소가 있다. 녹색 채소가 도파민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다. 그 중에서도 아스파라거스는 엽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엽산 부족은 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오메가3가 또 들어있는 연어나 견과류도 도움이 된다. 오메가3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과 반대작용을 하며 이들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도 입의 신경 말단을 자극해서 뇌를 흥분시키고 또 그래서 엔돌핀 생성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달걀 유명하죠. 달걀에 풍부한 트립토판 아미노산은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켜서 우울증, 불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달걀은 치매 예방에도 좋죠. 그래서 비타민 C는 말할 거 뭐 있겠습니까?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 밖에 아슈와간다와 라벤더 에센셜 오일도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반대로 카페인이 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이 더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는 웃음이 명약이다. 다들 알고 계시죠? 놀라운 것은 억지 웃음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다행인가. 타인의 행동이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니 말이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야 하는 이유다.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노래를 듣고 또 부르는 것도 모두 해당되며 명상이나 기도 역시 도움이 된다. 타고난 성격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마음가짐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격이라면 바꿔야 하고 환경이라면 달간해야 한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서 다시 한번 박스 치고 빨간색 박스 쫙 치고 읽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서한샘 선생님 시트 썼을 때 밑줄 쫙 동그라미 땡땡 이런 거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저랑 동명배시거나 좀 위시더라도 기억나시죠? 성격이라면 바꿔야 하고 환경이라면 달간해야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결코 쌓아둘 성질의 것이 못 된다.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제2장 현대과학을 먼저 또 진단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공식품 업계의 유일한 관심은 어디에 있죠? 그들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 회사들을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 세계의 말을 안 들으면 됩니다. 현대인들 건강의 가장 큰 위협은 제약업계가 의학을 지배한 것과 식품업계가 식탁을 점령한 것이다. 가치관과 입맛을 바꿔야 한다. 왜?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사들도 속는 의학 연구 논문. 연구 결과는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죠? 제3장 이제 현대 사회를 진단해 보셨습니다.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다르다. 진짜 보험은 따로 있다.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 검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드시는 식사입니다.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진 현대의학, 또 가족력과 유전은 다르다는 챕터에서는요. 암도 유전이 끼치는 영향은 8%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죠. 질병의 발생 원인이 유전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지나칠 경우에는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 대부분의 성인병은 식습관과 생활습관병으로 식단 조절과 생활 개선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암까지요. 결국 음식 선택과 길들여진 입맛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후생 유전학이 주는 가장 큰 복음은 건강이 내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제4장 볼까요? 건강을 결정짓는 5요소에서 저는 4개만 말씀드렸어요. 영양, 면역, 그 다음에 수면, 스트레스였는데요. 사실은 이제 환경오염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환경오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먹는 거를 갖다가 정크푸드에서
야채식 같은 걸로 바꾸는 걸 금방 할 수 있지만 환경오염은 꾸준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라서 이건 뺐습니다. 제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영양,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드셔라. 면역, 병균이 아니라 몸의 내부 환경의 문제라고 말씀하셨고요. 수면, 수면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또 스트레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듯 웃어라 라고 했고요. 성격이라면 바꿔야 하고 환경이라면 달관해야 한다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제5장 2차 소견. 당뇨병. 음식 때문에 생긴 병은 음식으로 고쳐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뇨병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당뇨병을 만성질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당뇨의 가장 진짜 큰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다. 당뇨병이 악화되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혈당은 그저 인슐린 저항의 증상 중 하나일 뿐이다. 얼마 전에 함익병 선생님 영상도 보니까 당뇨가 그러니까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일반인들은 살이 찌고 유전적으로 안 좋거나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은 당뇨병이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습니다. 설탕을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당뇨병이 걸리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은 살이 찌는 거고 물론 그게 지나면 이제 당뇨병이 되겠죠. 유전적으로든 다른 문제든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는 거죠. 혈당이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혈당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인슐린 저항과 그로 인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은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폐렴 때문에 열이 나는 환자의 경우 문제는 감염이고 열은 증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는 항생제로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다. 증상에 불과한 고열을 치료해서 감염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항생제이지 해열제가 아니다. 당뇨도 마찬가지다. 당뇨병에 걸렸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생긴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혈당이다. 그런데 현재 모든 당뇨 치료는 혈당을 잡는 데만 집중되어 있죠.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방법이 여러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하면 우선 간헐적 단식을 꼽을 수 있다. 내가 환자들에게도 자주 내리는 처방 중 하나인데 그 단식을 하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내려간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을 낮춰주면 인슐린 저항을 유발하고 또 인슐린 저항이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된다. 간헐적 단식, 혈당 높으신 또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네요. 다음으로 고혈압입니다. 증상에 불과한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라. 160이다 170이다 거기만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건 높은 거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또 나이에도 관계가 있으니까요. 당뇨의 원인이 고혈당이 아닌 것처럼 고혈압의 원인 역시 높은 혈압이 아니다. 고혈당이 증상에 불과하듯 고혈압도 증상일 뿐이다. 물론 유전적으로 혈압이 높은 경우도 분명 존재하지만 흔치 않다. 대부분의 고혈압은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만 제거하면 쉽게 혈압을 낮출 수 있다. 대사증후군 환자이거나 살이 쪄도 혈압이 올라간다. 또한 혈관이 탄력을 잃는 것도 원인이다. 동맥경화가 없다면 혈압이 높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 노인들의 혈압을 억지로 낮춰놓은 결과 뇌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서 치매만 늘어났다. 심각한 문제였죠. 그럼 혈압이 높아도 그냥 놔두란 말인가? 물론 그건 절대 아니다. 혈압이 그렇게 올라간 상태가 이미 오랫동안 잘못 살아온 결과이니 치료 대상이다. 단 혈압약을 먹어서 맹목적으로 혈압이 떨어졌다고 해서 또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 시도해볼 만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간헐적 단식이 또 나오네요. 그리고 탄수화물 제한식, 그리고 질 좋은 수면이다. 근데 이제 이 탄수화물 제한식, 간헐적 단식, 그리고 질 좋은 수면은 당뇨 환자에도 당연히 해당되는 문제죠. 세 가지 모두 병행하면 가장 좋다. 안전하고 돈이 안 드니 해볼 만하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이 책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콜레스테롤의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알리고 스타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스타틴을 한번 처방받아서 한 달 정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알게 된 후부터는 그거 안 먹고 그냥 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다.
없으면 죽는다. 우리 몸에서 쓰이는 콜레스테롤은 다음과 같다. 뇌의 90%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다. 몸의 모든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 특히 근육이 콜레스테롤이다. 신경을 감싸고 있는 신경막의 주성분이 콜레스테롤이다. 성호르몬, 특히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의 주성분이 콜레스테롤이다. 이처럼 하는 일이 많고 중요하다 보니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직접 만든다. 우리의 첫 번째 오해는 콜레스테롤이 해롭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오해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 오해가 다 풀렸죠. 근데 이 책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생성되며 우리가 달걀 노른자나 새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콜레스테롤의 85% 정도가 간에서 만들어지고 15% 정도만 음식으로 충당되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간이 그만큼 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즉, 체내 콜레스테롤의 양은 먹는 음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다. 먹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한 만큼만 간이 알아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 저하제 스타틴 약물의 부작용. 이제 나오네요.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생성된다고 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은 간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약이다. 그러니 간에 좋을 리 있겠는가? 필연적으로 간에 무리가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스타틴 약물 복용자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간 수치 검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관리해가면서 약을 복용하니까 무척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눈엔 야만적으로 보인다. 단순히 간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간암의 위험도 더불어 증가한다. 높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대처. 그렇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괜찮은 걸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선 결국 체내 염증 반응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다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일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기본이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렵다면 어렵고 쉬운데 어려운 거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이 기본이 되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건강을 못 지키고 힘들어하는 경우죠. 올바른 음식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기본이다. 햇빛을 쬐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햇볕을 쬐을 때 생성되는 비타민 D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이다. 의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의 노력에 달린 것들 뿐이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좋은 점,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수명이 더 길고 건강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한두 명한테 실험한 게 아니고 수십 년간, 수십만 명한테 실험한 거죠. 이는 콜레스테롤 마케팅에 세뇌당한 현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다. 이때까지, 이 책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 다음 챕터 보겠습니다. 심장마비, 또 심근경색. 이것은 단순한 배관 문제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뻔한 말 같지만 가장 확실한 치료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약물은 생활 습관 교정을 이길 수 없다. 절대로.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약물은 생활 습관 교정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드시고 낫지 이런 생각 마시고요. 생활 습관 교정을 꼭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심장 질환을 규정하는 패러다임이 따로 있다. 패러다임은 굳건한 믿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심장 질환의 원인을 관상동맥의 배관 문제로 바라본다. 즉 패러다임 위에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체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우울증 한번 볼까요? 마이클 잭슨과 휴트니 휴스턴, 우울증 심하게 앓았었던 분도 있고, 또 최근에 안타깝지만은 젊은 여자 배우분이 또 이 우울증 같은 걸로 유명을 달리하셨죠. 안타깝습니다. 이 우울증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최근 들어 가장 급격히 증가한 질환 중 하나가 우울증이다. 장기간 최고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던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를 밀어내고 우울증 치료제 프로작이 1위 자리에 등극했다. 이 책 이후로 콜레스테롤의 그 누명이 벗겨지면서 아무래도 스타틴 계통 약이 조금씩 줄어들 거고요. 근데 우울증은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아마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현재 항생제 다음으로 많이 처방되는 항우울제는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이 복용하고 있고 50에서 64세 여성의 경우 4명 중 1명꼴이다. 특정 약물을 판단할 때는 주로 두 가지를 따져보는데 하나가 부작용, 안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약의 효능이다. 항우울제의 문제점은 효과는 미미한데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데 있다. 정말 심각하죠? 우울증이 의심될 경우 점검해 봐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탄수화물 섭취가 과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과당이라고 하네요. 곡물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과당이라면 뭐 과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탄수화물 너무 많이 과하게 섭취하시는 분이나 그렇고 건강상 하루에 뭐 사과 1개 뭐 이렇게 먹고 뭐 포도 1송이 먹고 뭐 블루베리 뭐 조그만 접시로 뭐 밥그릇보다 더 작은 접시로 1접시 먹는 거 그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이 있으신 분들도 뭐 과일을 피하지만 사실 밝혀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 GI 지수라고 사과나 뭐 이런 것보다는 현미밥이 오히려 건강하다고 먹는 현미밥이 훨씬 더 당 지수가 높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공식품 섭취가 있죠. 과자가 우울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많다. 네. MSG와 또 인공감미료, 아스파탐과 같은 식품 첨가물이 뇌와 정신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대장에 있는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는 단순히 배변 문제나 면역력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장과 뇌 상관관계는 많이 연구되어 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갖기 위한 기본이다. 이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발효식품을 통해서 유산균 섭취를 늘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비타민 B12 결핍이 우울증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B12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네,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계란, 참치, 조개, 닭고기가 있네요. 우유는 항상 좀 논란이 있으니까 빼고 계란도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난각번호 1번 드시면 되죠. 참치도 수은 문제가 있고 조개 같은 경우도 참 먹을 거 없다 이렇게 치면 그죠. 왜냐하면 조개도 뭐 서해안 조개 같은 경우는 1년에 중국 해안에서 밀려 나오는 그 우리 서해지만 중국인 동해 주로 전부 그 공장들이 밀집돼 있잖아요. 핵발전소까지. 일례로 뭐 수은만 하더라도 1년에 10톤씩 쌓인다는데 우리 서해에 조개도 대부분 거기서 나는 거니까 문제가 있고 닭고기 같은 경우도 닭도 참 그것도 그러네요. 그죠? 닭도 좀 풀어놓은 닭들 그런 거 드셔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 비타민 B12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먹을 것은 난각번호 1번 또 그 난각번호 1번을 낳는 그 방사시킨 닭 요런 종류만 좀 안전한 먹거리가 되겠네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서 우리 우울증 예방에도 좋다는 거죠. 네, 다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타민 D 역시 결핍되거나 불충분하면 안 되는 비타민이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피부가 직접 생성해내는 일종의 호르몬이다. 기분 상태에 크게 관여한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무려 11배나 높다고 합니다. 한두 배도 아니고 11배나 높네요. 11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날씨 지금 창밖을 보니까 구름 한 점 없어요. 좀 춥긴 하지만 잠시 점심 식사 하시고 나도 잠깐 나가서 팔다리 걷어붙이는 건 추우니까 안 되니까 얼굴이라도 좀 째시기 바랍니다. 한 15분 정도만 째도 된다 그러죠. 어딜 가도 15분은 걷잖아요. 네. 그 정도는 식당 다녀오시거나 뭐 집에서 식사하시고 혹은 직장에서 하시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자, 다음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성 오메가3 지방 섭취가 우울증 예방이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물성 지방 DHA와 EPA가 뇌 기능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등푸른 선생은 얘기하는 거죠. 하버드 의대 정신과 전문의 스톨 박사는 우울증 치료에 오메가3를 사용한 이분야의 선구자다. 소금 또 나트륨 결핍은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낸다. 저염식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 결핍증은 간단하게 소금 드셔주면 끝나는 거죠. 해결되는 겁니다. 물론 기왕이면 건강한 소금으로 먹기를 추천한다. 제 채널에서도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소금 전문가분들을 많이 초청하는데 당연히 이 전문가들을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항상 제가 댓글 다는 게 있는데 어떤 음식이든 또 약이든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죠. 예. 약성도 있고 독성도 같이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라서 한쪽만만 보시는 분들은 그 한쪽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죠? 예. 또 그 반대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반대쪽만 보는 거니까 예. 본인이 드셔보시고 합리적으로 또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져가지고 이거는 이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그런 걸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 제가 인터뷰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그분 말들이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종교는 없지만 하나님도 틀리실 때가 있겠죠. 그건 아니죠. 네. 어쨌든 간에 뭐 종교적으로 갈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다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거니까 네. 한쪽 주장만 듣지 마시고 이쪽 주장도 들어보시고 또 수용 안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채널에서 얘기했다는 데도 했는데 소금 전문가들 모시고 어느 분들은 이 소금이 좋다, 어느 분들은 저 소금이 좋다. 좀 있으면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또 나오십니다. 네, 그분 얘기 또 들어보면 또 그분 소금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 취향과 또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이게 제일 좋더라, 가성비가 이게 제일 좋더라, 효능이 좋더라 이런 거 본인이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죠. 그런 거 갖다가 우리가 활발하게 토론하고 또 댓글 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던 대로 샜고요. 소금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운동은 우울증 극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 중 하나다라고 했고요. 자, 이제 수면 문제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지만 잠이 부족하면 우울증의 위험이 증가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죠? 한번 시작되면 끊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 우울증의 원인은 너무 다양해서 치료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바꿔 말하면 엉뚱한 곳에서 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점검해 봐야 한다. 의사를 만나기 전에 미리 위 사항 중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한 번의 비타민 D 섭취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무리지만 어차피 부작용 위험이 넘치는 단 한 알의 조제약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 자, 제6장 환자 혁명입니다. 비만.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 결핍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만은 보통 우리가 영양 과다가 되는 줄 아는데 영양 결핍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들어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 부족에 과식을 한다고 생각해서 헬스클럽이나 비만 클리닉이 동네마다 몇 개씩 생기지만 비만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먹고 운동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손발이나 얼굴이 붓는 부종의 원인이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듯 살이 찌는 원인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닌 것이다. 부종이 신장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비만은 칼로리를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때문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아주머니가 있는 반면 무섭게 먹는데도 빼빼 마른 남자 대학생이 존재한다. 이건 기초 대사량의 차이 때문이다.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원인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영양 부족이다. 모두 결핍의 결과네요. 기초 대사량을 끌어올리는데 운동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다만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효과적이다. 특히 트레드밀에서 걷거나 동네 한 바퀴 혹은 약수터 다녀오면서 유산소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유산소 운동 범주에도 끼지도 못한다. 유산소 운동도 실제로는 꽤 격렬하다. 그나마 살 빼기에 좋은 전략도 아니다. 근육 운동은 차라리 도움이 된다. 근력 운동은 운동이 끝나고 나서 소파에서 쉴 때에도 이미 올라간 대사가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살을 빼준다. 물론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고 해서 뱃살이 특별히 한 부위가 빠지는 것은 아니고 또 팔뚝살만 빼는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 전체적으로 빠지죠. 살을 빼려 한다면 수면 부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잠이 부족하면 절대 살 못 뺀다. 몸의 회복과 호르몬 활동이 잠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기 때문이다. 영양 부족 역시 마찬가지다.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고 남아도는 칼로리들은 모두 지방으로 쌓인다. 그 때문에 먹는 음식이 칼로리만 높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낮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이게 뭔가요? 정제 탄수화물이 다 그렇죠. 정제 소금도 문제가 되고 정제 탄수화물 뭐든지 정제된 게 문제가 됩니다. 그죠? 건강은 좀 귀찮은 거라고 그랬죠. 이 모두 정제된 것들, 이런 것들, 입맛 달달한 것들 문제가 됩니다.
현대 음식이 밀가루와 설탕으로 이루어진 가공식품들이기 때문에 칼로리는 남아도는 반면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국 살을 빼기 위해선 식단을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다. 무조건 저칼로리 혹은 단식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음식을 먹는 거는 아주 간단하죠. 네. 뭐 도종한 거 안 먹으면 되죠. 도종한 거 안 먹고 그대로 자연식 그대로 먹으면 됩니다. 자, 중요한 암입니다. 암 사형 선고가 아닌 몸의 경고 신호이다. 일반의 인식과 달리 대부분의 경우 암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다. 우리가 그 드라마도 진짜 한몫합니다. 옛날에는 암 걸리면 뭐 바로 죽는 것처럼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시한부입니다. 그런 드라마가 있으니까 아직도 뇌리에 박혀가지고 암 걸리면 무조건 죽는 줄 아는데 진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김의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암 걸리면 그냥 뭐 물론 감기만큼은 아니지만은 좀 중병이구나, 그렇지만 고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암 걸렸다 그러면 선고라는 표현까지 하잖아요. 그죠?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만 우리 아셔도 암을 극복하실 수가 있죠. 모든 명의들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전적으로 의료진에게 모두 내맡길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암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때부터 생활 습관을 고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총각을 다투는 응급실 내 상황에서는 당연히 의사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경험에 의존해야 하지만 암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만성질환이고 대사질환이기 때문이다. 자꾸 죽음이 연관되고 불안하고 다급한 나의 심리 상태가 반드시 응급 상황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 환자 스스로 시간을 두고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이다. 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했다는 가정 아래 본인의 치료에 대해 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병원의 표준치료가 되었건 한방치료가 되었건 대체의학이 되었건 민간요법이 되었건 상관없다. 왜냐하면 누구한테나 똑같이 효과가 나는 암치료법은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체질이 제각각이고 개인이 처한 환경이 다르며 같은 간암이라고 해도 암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3기 간암이 똑같이 진행되지 않는다. 10개의 암이 있으면 10개의 암 모두 제각각이다. 맞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병원 치료는 획일화되어 있죠. 표준 치료라고 하죠, 이를. 자, 항암제 유통 구조. 이거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는 약을 처방만 해준다. 환자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한다. 예. 처방해준 의사는 약 판매 수익과 원칙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 바로 의약 분업이다. 의사들은 약을 팔아서 차익 남길 생각하지 말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만 처방하라는 의도로 생겨난 제도다.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다. 그런데 항암 치료는 조금 다르다. 약국에 가면 항암제가 없다. 항암제가 없네요. 그죠? 진짜로. 항암제는 유일하게 암 전문 의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약제다. 항암제 유통구조는 이런 식이다. 암 전문의가 항암제를 제약회사로부터 $2,000, 예를 들어서 이건 옛날 얘기니까요. $2,000를 주고 주문한다. 그리고 환자에게 $12,000에 판매한다. 의료보험을 통해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일부를 삭감하고 약 $9,000를 지급한다. 그럼 $9,000를 종합병원 측과 암 전문의가 반반씩 나눠 갖는 구조다. 항암제만이 유일하게 의사가 직접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의약품이다. 여기서는 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화학 항암제를 볼까요? 많은 환자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항암 치료는 할 때만 고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되는 부작용에 시달린다. 영국의 데이터를 인용하면 약 50만 명이 암 치료 후 건강 상태 악화나 장애를 얻게 됐다는 통계다. 약 35만 명이 만성피로, 무력감, 성기능 장애를 호소했고 약 24만 명이 정신적인 문제를, 또 약 20만 명이 신경통과 같은 통증 장애를, 약 15만 명이 요실금과 같은 배뇨 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항암제는 독극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독극물로 분류되어서 특별 관리한다. 독극물일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쩌다 보니 독극물을 혈관에 넣어
암 치료를 시도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받아들일 정도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요 상황은 자세한 거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살고 보자는 마음에 모두 감당할 만한 부작용들처럼 보일진 모르겠으나 실제로 겪어보면 힘들고 곁에서 지켜보기에도 마음 아픈 고통들이다. 이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지켜보는 분들도 그렇고 당사자는 당연히 너무 힘드실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확실히 암이 낫기라도 하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치료는 치료대로 실패하고 장애와 고통만 얻는 경우가 많다. 암에 걸려 죽고 가는데 항암 치료에 매달린다면 죽기 전에 먼저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다가 결국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에 이른다. 미국에서 암으로 죽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대부분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죽는다. 부작용이 아니다. 항암제의 직접적인 작용이 맞는 표현이다. 다이렉트 이펙트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자, 우리 다음 암 다시 생각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암은 사형 선고가 아니다. 암은 그냥 증상일 뿐이다.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일 뿐이다. 결과물이다. 몸의 생존 본능이다. 경고 신호일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주변을 돌아봐야 할 때이다.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때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다른 명의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암치료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죠. 항암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항암치료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활습관을 바꿔야 된다. 항암치료에서 지금 그 암을 막을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있지만 다시 재발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그전에 생활습관을 안 바꿨기 때문이다라고 모든 명의들이 말씀하십니다. 항암치료 하시면서도 생활습관, 사고방식을 꼭 바꾸셔야 한다고 모든 명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병은 그대로 진행된다. 확 달라져야 병의 진료가 바뀌지 않을까 기대라도 해볼 수 있다. 자, 제가 보통 책에 에필로그까지 안 하는데 에필로그에 조금 말씀이 많아서 제가 에필로그까지 한번 오늘은 낭독하겠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어쩌다가 뚝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고 타고난 팔자가 아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문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죠? 일찍부터 건강을 챙기고 그 건강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근데 이미 중년을 넘겼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60, 70, 80, 90이시더라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 공자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너무 늦은 사람과 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지 못했다면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는 독자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정말 멋진 말이네요. 질병의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는 삶의 방식에 초대를 받았으니 직접 시도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라. 그 경험으로 그동안의 믿음에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삶이 바뀐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에필로그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죠. 제5장 2차 소견에서는 당뇨병에 대해서부터 말씀하셨는데요. 당뇨병은 음식 때문에 생긴 병은 또 음식을 고쳐라라는 말씀입니다. 당뇨병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당뇨병을 만성질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당뇨의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다. 당뇨병에 걸렸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생긴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로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혈당이다. 그런데 현재 모든 당뇨 치료는 혈당에만 집중하고 있다.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꼽을 수 있다고 집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고혈압입니다. 증상에 불과한 그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라. 고혈당이 증상에 불과하듯 고혈압은 증상일 뿐이다. 동맥경화가 없다면 혈압이 높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 노인들의 혈압을 억지로 낮춰놓은 결과 뇌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서 치매만 늘어났다.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 시도해 볼 만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간헐적 단식과 탄수화물 제한식과 그리고 질 좋은 수면이다. 근데 이것은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식으로도 일반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이겠죠. 제6장 가장 백미입니다. 환자혁명. 자, 비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비만은 우리가 영양 과다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영양 결핍이었다는 거죠. 부종이 신장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비만은 칼로리를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기초 대사량의 차이 때문이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원인 3가지가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영양 부족이다. 모두 결핍의 결과다. 결국 살을 빼기 위해선 식단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데 무조건 저칼로리 혹은 단식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음식,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암 볼까요? 암, 사형 선고가 아닌 몸의 경고 신호일 뿐이다. 암을 다시 생각하자. 암은 사형 선고가 아니다. 암은 증상일 뿐이고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다. 결과물이다. 몸의 생존 본능이고 경고 신호일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주변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에필로그,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어쩌다 뚝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고 타고난 발자가 아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문제다. 지금까지 건강하지 못했다면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몰랐으니까.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독자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라고 아주 무섭게 하지만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